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고 싱크탱크의 서버 어딘가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미래 보고서가 조용히 수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가 폭증하는 모든 시뮬레이션의 끝에서 단 하나의 나라가 반복해서 살아남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전력은 끊기지 않고 물류는 멈추지 않으며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완성되기 직전 그 이름은 항상 사라집니다. 왜 한국만 지워지는 걸까요? 2026년 동아시아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던 한 여성 전문가의 질문 이후 그녀의 접근 권한은 차단됩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숨기려 한 그 변수의 정체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왜 그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신다면 다가올 혼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가슴 뛰는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엘리사 모건입니다. 국제위기 분석 전문가죠. 제 직업은 세계가 무너지는 순서를 예측하는 겁니다. 들으면 기분 나쁜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리스크 컨설팅 회사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저희 보고서를 사요. 전쟁이 날지, 경제가 무너질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동아시아 붕괴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 있었죠. 중국 리스크가 커질 때 주변국들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뮬레이션을 석 달째 돌리고 있었어요. 클라이언트가 유럽 정부 기관이었거든요. 결과를 보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중국발 충격 시나리오가 강해질수록 한 나라의 지표만 계속 올라갔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금융 안정성, 물류 회복력, 사회 통합도, 전력망 복원 속도까지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승자로 표시됐죠. 저는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모델이 잘못됐거나 데이터가 꼬인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최종 보고서로 정리하려고 내부 서버에서 파일을 열었는데 한국 관련 수치가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분명히 시뮬레이션 원본에는 있던 데이터였는데 보고서용 템플릿에만 들어가면 자동 삭제되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기술 오류인가 싶어서 기술팀에 문의했죠. 기술팀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오류가 아니라고요. 누군가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데이터를 자동 삭제하도록 필터를 설정해뒀다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였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왜 한국 데이터를 지우고 있는 거죠? 저는 회사 내부 서버 로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권한 밖의 일이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로그를 따라가니 삭제 명령은 상부 경영진 계정에서 나왔더군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 관련 긍정 데이터가 포함된 보고서는 전부 수정되거나 삭제됐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은폐였죠. 저는 동료 제임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엘리사, 그냥 넘어가. 우리 일은 클라이언트가 보고 싶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진실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뮬레이션 모델은 제가 직접 설계한 거였거든요. 15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중국 리스크가 폭발할 때 동아시아에서 살아남는 나라. 아니, 오히려 더 강해지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원본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중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릴 경우 주변국 중 한국만 독립적인 회복 경로를 보였습니다. 물류망이 마비될 경우에도 한국의 항만과 육상 네트워크는 사흘 내로 재가동됐어요. 전력망 붕괴 시나리오에서도 한국은 자체 복구가 가능한 유일한 나라였죠.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서 원본 데이터를 따로 백업했어요. USB에 담아 제 가방 깊숙이 숨겼죠. 누가 지우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기관이 한국을 지우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약해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한국이 너무 강하게 나올 가능성 때문에 누군가는 그 사실을 감추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15년간 믿어왔던 이 회사가, 제가 몸담았던 이 업계가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게 한 회사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만약 이게 업계 전체의 암묵적 합의라면, 만약 한국을 지우는 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일이라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세계가 감추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틀 뒤, 제 이메일함에 이상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제목도 없었죠. 그냥 첨부 파일 하나만 달랑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삭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파일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히말라야 2025.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 10초는 잡음 뿐이었습니다. 바람 소리,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러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는 50대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억양이 특이했어요. 동양인 같기도 하고 서양인 같기도 했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언자 같은 톤도 아니었고 광신도 같은 느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제 순서를 말하겠다고요. 일어날 일들의 순서를요. 첫 번째, 붉은 시장의 혈관이 막힌다. 두 번째,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온다. 세 번째, 세계는 한국을 의심한다. 네 번째, 진실이 드러난다. 다섯 번째,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유치한 예언이 다 있나 싶었어요. 붉은 시장, 북쪽, 이게 2025년에 누가 믿겠어요. 저는 파일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소리가 날짜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5월 19일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는 7월 초. 세 번째는 8월 중순. 네 번째는 9월 말. 다섯 번째는 그 해가 끝나기 전. 손이 멈췄습니다. 날짜가 구체적이었어요. 예언이 아니라 일정표 같았죠. 저는 다시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이번엔 메모를 하면서요. 그의 말 하나하나를 받아 적었어요. 음성 파일은 7분짜리였습니다. 그 안에 12개의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금융, 물류, 난민, 전력, 식량, 국경, 여론, 조작, 한국, 통합, 질서, 생존.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전부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다뤘던 시뮬레이션 변수들이었거든요. 발신 위치를 추적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이메일 헤더를 분석하니 발신 서버가 인도 북부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히말라야 산맥 인근이었어요. 그곳엔 제대로 된 통신망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파일을 보낸 걸까요? 저는 회사 동료 중 정보 보안 전문가인 사라에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분석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엘리사, 이거 이상해. 녹음 날짜가 3년 전이야. 그런데 파일 생성 날짜는 이틀 전이고.
누군가 오래된 녹음을 지금 보낸 거라고요. 3년 전이라고요? 그럼 2022년에 녹음된 거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2025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 걸까요? 아니면 계획한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음성 파일을 다시 들으며 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대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붉은 시장의 혈관이 막힌다는 표현. 이건 중국 금융시장 붕괴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건 난민 이동이었죠. 세계는 한국을 의심한다는 건 제가 며칠 전 내부 보고서에서 경고했던 프레임 조작과 일치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순서를,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요. 저는 익명 발신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왜 이걸 나한테 보냈냐고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메일은 반송됐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죠. 일주일 뒤 뉴스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주요 은행들의 부실 채권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보도였어요. 금융당국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5월 19일이었어요. 음성 파일 속 남자가 말한 첫 번째 날짜였습니다. 붉은 시장의 혈관이 막히는 날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정밀하게 짜인 계획이거나 아니면 이미 시작된 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파일을 믿고 따라갈 건지 아니면 무시하고 제 일상으로 돌아갈 건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5월 23일 사무실이 난리였습니다. 중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징조였습니다. 주요 은행 몇 곳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죠. 그런데 이틀 만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하이 증시가 7% 급락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따라 떨어졌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 데이터를 지켜봤습니다. 제 시뮬레이션에서 봤던 패턴이었어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금융 붕괴의 첫 단계, 신뢰의 균열이었죠. 사람들이 은행을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빠릅니다. 돈이 빠져나가요. 자산이 해외로 도망가죠. 그리고 시스템이 멈춥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부에 경고해야 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석 달 안에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릴 거라고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경고가 아니라 질책이었어요. 부사장 리처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엘리사, 클라이언트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 우리 역할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야.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말을 끊었어요. 데이터를 해석하는 건 우리 몫이야. 자네 보고서는 폐기하겠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믿어온 회사가 데이터보다 클라이언트 비위를 맞추는 곳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계정이 보안 검토 대상이 된 거예요. 이유는 권한 없는 데이터 접근. 누군가 제가 서버 로그를 뒤진 걸 보고했던 겁니다. 감사팀 직원이 말했어요. 모건 박사님, 며칠간 업무를 중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저는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개인 물품만 챙겨서 나오라고 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외면하는 눈빛도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는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환 통제를 강화한다는 속보였어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였어요. 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히말라야에서 온 음성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붉은 시장에 혈관이 막힌다.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중국 경제가 멈추는 거였습니다. 돈이, 물자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중국 붕괴 시나리오가 돌아갈 때 대부분의 나라는 함께 무너졌어요.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모두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의 금융시장은 흔들렸지만 버텼습니다. 물류망은 재편됐지만 끊기지 않았어요. 전력 공급은 안정적이었죠. 왜일까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집 컴퓨터로 백업해둔 원본 파일을 열었어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의존하되 종속되지 않았던 거예요. 대체 루트가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에너지원이 있었고 자체 생산 기반이 살아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설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고 제 커리어는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이제 저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진짜 데이터를 따라갈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불안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아직 몰랐죠.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요. 일주일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개인 돈을 털어 비행기 표를 끊었죠.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 모든 답이 있는 곳이 한국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백업해둔 시뮬레이션 파일을 다시 봤어요. 중국발 충격파가 퍼질 때 세계 주요 도시들의 반응을 추적한 데이터였죠.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공포, 혼란, 자산 이동, 시스템 마비. 그런데 서울만 달랐어요. 처음 사흘은 요동쳤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흔들렸죠. 하지만 나흘째부터 안정됐어요. 금융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았습니다. 물류는 멈추지 않았고 전력망은 끊기지 않았어요.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공항은 조용했지만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물건이 옮겨지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예약해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전력망 엔지니어 박민준 씨였어요. 그는 한국전력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제가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박민준 씨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커피를 앞에 두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뭐가 다른가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끊기지 않게 만들었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예요. 그래서 알아요. 전기가 끊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백업에 백업을 만들었습니다. 한 곳이 무너져도 다른 곳이 살아나도록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효율적이어야 했죠. 낭비할 자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정교하게 짰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발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버티고 있어요. 지난주 전력 수요가 급증했는데 우리는 3시간 만에 재조정했죠. 다른 나라였으면 블랙아웃 났을 겁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 시뮬레이션이 맞았던 거예요. 한국은 우연히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 광화문, 한강을 지나쳤죠. 사람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출근하고, 밥 먹고, 웃고 떠들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범함 뒤에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중국 사태에 대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요 글로벌 기업 몇 곳이 아시아 거점을 서울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물류 효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이유는 안전이었죠.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땅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명확했어요. 세계에 알려야 했습니다. 한국이 왜 강한지, 그 강함이 무력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걸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 빛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켜진 불빛이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쓰기 시작했어요. 7월 3일, 세계는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중국 북부와 동북 지역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어요. 처음엔 통신장애로 보였습니다. 특정 도시들과 연락이 끊겼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복구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그 지역은 아예 지도에서 지워진 것처럼 정보가 끊겼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제뉴스는 조심스럽게 보도했어요. 중국 당국의 행정 공백 가능성, 지역 통제 어려움 같은 표현을 썼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붕괴의 두 번째 단계였어요. 시스템이 멈춘 거예요. 히말라야 음성 파일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온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박민준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와 만나 상황을 공유했죠.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살기 위해 움직여요. 북쪽이 무너지면 남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남쪽 끝에 한국이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난민 위기가 오는 건가요? 그가 대답했어요. 난민이 아니라 생존자들이죠. 7월 중순, 국경 지역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동북부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공식적으론 내부 이주라고 했지만 규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니 명확했어요. 그들은 안정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곳, 물이 나오는 곳,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요. 그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한국이 가장 가까운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경고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의 영향력 확장 우려, 동북아 불안정 가능성 같은 제목들이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려고 움직이는데 그걸 확장 야욕으로 몰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제 싱크탱크 몇 곳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이 혼란을 이용해 영토적 야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근거는 빈약했습니다. 그냥 추측과 우려뿐이었어요. 하지만 언론은 받아썼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악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나라가 침략자로 몰리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 회사에서 한국 데이터가 삭제됐던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건 체계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박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잘못하면 세계 여론이 등을 돌리니까요. 돕고 싶어도 함부로 못 도와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의가 의심받는 세상이었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돕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그게 위협으로 비춰지는 거죠. 한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돕지 않으면 비인도적이고 도우면 야욕이 있다고 몰리는 상황이었어요. 7월 말, 저는 국경 인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어요.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 했죠. 중국 접경 지역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진 않았어요.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왔어요. 한국이 안전하다는 걸 알았죠. 여기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침략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사람들은 총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희망 때문에 움직였어요. 한국이 주는 희망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한국이 확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 보고서를 누가 믿어줄까요? 저는 이미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써야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힘을 갖게 되니까요. 8월 15일,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동북아시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도요. 저는 독립연구자 자격으로 참관할 수 있었어요. 박민준 씨가 한국 측 관계자를 소개해준 덕분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차갑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마치 범죄자를 보듯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규모 인구 이동과 그에 따른 영향권 변화에 대해서요. 영향권 변화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이미 프레임이 짜여 있었어요.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영내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려합니다. 특정 국가가 혼란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국제 질서에 위협이 됩니다. 그는 한국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명확했죠. 일본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적대감이 묻어났어요. 한국 대표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토적 야심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회의장 반응은 냉담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독립연구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건 이례적이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제 이름은 엘리사 모건입니다. 저는 15년간 국제위기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석 달간 현장을 직접 조사했어요. 제가 본 건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사람들은 총에 떠밀려 온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이 보신 보고서들, 그 안에는 조작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원본을 갖고 있어요. 한국이 영향권을 넓혔다는 문장은 맥락이 지워진 채 편집됐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안전을 찾아 이동했을 뿐입니다. 미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당신 개인적 해석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데이터입니다. 제가 분석한 2,000개 이상의 이동 경로를 보면 명확해요.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자발적 선택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지도가 떴어요. 중국 동북부에서 한반도로 향하는 이동 경로들이 빨간 선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마다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전력 안정성, 식수 공급, 의료 접근성, 치안 유지. 보세요. 이들은 한국 정부의 선전을 듣고 온 게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을 찾아온 거예요. 한국은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무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운영 능력이죠. 그걸 확장이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단어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할 겁니다.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커리어는 이제 정말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동양인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만주에서 왔어요. 2달 전에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빼앗으러 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살려고 왔습니다. 거기선 물도 안 나왔어요. 전기도 끊겼죠. 병원도 문 닫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국경을 넘자마자 전기가 들어왔어요. 물이 나왔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줘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숫자도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회의는 이틀 더 계속됐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제 발표 이후 몇몇 유럽 대표들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보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생겼어요. 거짓말에 금이 간 거죠. 9월 23일,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제네바 회의 이후 석 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개한 데이터가 언론에 퍼졌어요. 처음엔 작은 매체들이 다뤘죠. 그러다 주요 언론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작된 보고서의 원본이 공개됐습니다. 누군가 내부 고발자가 된 거예요. 한국 관련 데이터가 삭제된 증거, 의도적으로 편집된 문장들, 맥락이 지워진 통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제사회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보고서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각국 정부는 해명에 바빴습니다. 싱크탱크들은 재조사를 약속했죠.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뒤였어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북부의 혼란은 계속됐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동 중이었죠.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9월 말, 긴급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뉴욕 유엔 본부였어요. 각국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 자문단 일원으로 초청받았어요. 제 데이터 분석이 인정받은 거였죠. 회담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한 달 전 제네바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어요. 한국 대통령이 입장하자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수는 없었지만 존중은 느껴졌죠.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현실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동북아시아 안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누가 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책임은 무거웠고 리스크는 컸으니까요. 그때 한국 대통령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력망 복구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요.
물류 시스템 재건 경험도 있습니다. 의료 지원 체계도 갖췄죠. 하지만 이건 침략이 아닙니다. 파트너십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입니까? 한국 대통령이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단계별 안정화 계획이었습니다. 첫째, 전력망 복구.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모델을 적용해 3개월 안에 주요 도시 전력 공급을 정상화합니다. 둘째, 물류 네트워크 재건. 항만과 철도를 연결해 물자 이동 경로를 확보합니다. 셋째, 의료 시스템 지원. 이동식 병원과 원격 진료 체계를 구축합니다. 넷째, 행정 통합 지원. 주민등록과 신원 확인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그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자원, 예상 기간, 협력 방안이 명확했어요. 이건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계획이었죠. 유럽연합 의장이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안정입니다. 우리 국경이 안전해집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땅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원을 탐하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려면 주변이 안정돼야 해요. 회담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뒤에 앉아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리더십이구나.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해법으로 이끄는 거구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동북아 안정화 공식 파트너로 채택할 것인가.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찬성 143, 반대 12, 기권 15. 통과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박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해법이 되었는가?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경제 규모도 아니었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법으로 봤어요. 위기를 함께 풀어갈 파트너로요. 이건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진화였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나라는 아니었지만요. 10월 15일 모든 일이 정리됐습니다. 한국 주도의 동북아 안정화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어요.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국제협력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받았어요. 그날 저는 서울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었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지난 5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런던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보던 날 히말라야 음성 파일을 처음 들었던 순간 제네바 회의장에서 떨리던 손, 유엔에서 터진 박수 소리. 발걸음이 작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분식집이 보였어요. 간판이 발에 있었지만 따뜻해 보였죠.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식당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뿐이었어요. 한 테이블엔 노인 2분이 앉아 계셨고 다른 테이블엔 젊은 커플이 있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뭘 드실래요? 떡볶이요. 저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방 나올 거예요.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양인 젊은이였어요. 25쯤 돼 보였죠. 그는 노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에 먹었지. 자네는? 저도 먹었어요. 젊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억양이 이상했어요. 한국어였지만 어딘가 어색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나? 노인이 물었어요. 젊은이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만주에서 왔어요. 석 달 전에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겠구만. 이제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여기선 일할 수 있어요. 사람들도 좋고요. 젊은이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때 할머니가 떡볶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그녀는 옆 테이블로 가서 물을 채워줬어요. 밥은 먹었냐?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아이 중 하나는 피부색이 달랐습니다. 다문화 가족이었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실래요? 아버지가 주문했어요. 김밥 2줄, 라면 2개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애들 많이 컸네. 아이들이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식당 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웃고 밥을 먹었어요. 만주에서 온 젊은이, 서울 토박이 노인, 다문화 가족, 그리고 저. 우리는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거창한 정책도 화려한 기술도 아니었어요. 밥 먹었냐고 묻는 한마디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였죠. 떡볶이를 다 먹고 계산하러 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5,000원이에요. 저는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럼 안 되지. 장사인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천 년을 흘러온 강이죠. 멈추지 않는 강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처럼요. 전쟁도, 분단도, 가난도 이 강을 멈추지 못했어요. 강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써야 했어요. 보고서의 결론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분식집에서 본 장면이요. 밥 먹었냐고 묻던 사람들.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던 풍경.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기술이 결정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한다.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것은 이것이다. 강한 나라는 무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품격으로 만들어진다. 밥 한 끼를 나누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저는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할 일을 다 한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준 씨였어요. 엘리사, 내일 회의 준비됐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그가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했는지요. 여기는 생존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죠. 세상은 계속 변할 겁니다.
위기도 또 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어떤 나라가 살아남을지를요. 총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밥을 나눌 줄 아는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어요. 내일 또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강을 돌아봤습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어떤 순간에 이 나라가 특별하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